국내 F&B 시장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아요. 한국과 서울의 이 상공간의 특수성이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수에 일주일에 50개의 팝업이 열리고 그 공간들은 굉장히 맵고 짠 공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그 물 들어가가지고 구조물 안에 도장 벗겨진 거 도장 칠하고. 네, 이제 2부에서는 박준우 차장님 개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방금도 얘기 나왔던 것 중에 글로우 서울에 되게 많은 능력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박준우 차장님은 건축이라는 베이스에서 오시다 보니 그거에 맞는 또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보통 통합적인 해석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한다든지 앞으로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해석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적인 사고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규를 알고 그 땅의 용도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매장으로 채워질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사업적인 기획도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도 있고요. 다만 큰 것부터 만져오다 보니까 진짜 인테리어 디자인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에 비해 선이 좀 굵죠. 그래서 아기자기한 디자인에는 아직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제 베이스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을 좀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건축을 하다가 인테리어 왔을 때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들은 테이블과 의자의 한 세트를 놓는 폭이 있어요. 근데 보통 건축을 할 때 기둥 간격은 이 지하층의 주차 대수에 따라서 딱 나뉘어요. 주차 대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간격으로 나뉘는데 지하층이 없는데도 그냥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기둥 간격을 그렇게 나눠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면 기둥 사이에 책상 의자 세트가 애매하게 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테리어적인 시선을 알고 나서 건축을 할 경우에 그게 반대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모든 분야가 제가 만들어가는 디자인과 공간에 있어서 긍정적인 작용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내에 되게 다양한 팀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올인원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건축도 할 수 있고 시공도 할 수 있고 인테리어하고 메뉴 개발도 하고 실제 BX 디자인에서 브랜딩도 하고 거기를 채울 조경과 수공간, 영상 이런 것까지 각자의 팀이 다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까지 하면서 운영 수익까지 얻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매출을 내고 F&B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남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테이블 수에 대한 산정이 되고 공용부나 어떤 원더포인트 공간으로서 활용해야 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게 되고, 운용 동선 예를 들어 빵 트레이를 끌고 가려면 요 정도 폭이 있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운영 직원들의 니즈와 요청 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면 제가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면서 알지 못했던 배려들을 계획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협업하는 과정에서 음. 뭐 어려운 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좋은 점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한 회사에 이런 다양한 팀들이 같이 있다는 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구조니까 여기에서 좀 느끼는 점이 좀 궁금해요. 우선은 제 체력과 의지에 따라서 좀 매번 다른데요. 저희는 이제 한 개의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그 용역에 따라서 각 팀별로 담당자가 이제 인벌브가 됩니다. TF팀처럼 꾸려져서 이제 각 담당자들이 수행하는 것들은 이제 본인이 그 팀의 대표로서 프로로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실제 다른 팀들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 배를 띄우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면 그 친구한테 가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협업했던 과정 중에서 좀 재밌었던 얘기나 에피소드 있나요? 사실 협업의 끝판은 그 성수 배 타고 가는 그 네. 살라딩 템플이었죠.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현장으로 한 달간 출퇴근을 했습니다. 같이 그 물 들어가가지고 구조물 안에 그 도장 벗겨진 거 도장 칠하고 뭐 직접 그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벤치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게 경험을 했었고, 조경팀, 수경팀, 미술팀, 키네틱팀, 영상팀, 공간 디자인팀, 시공팀, 운영팀, 개발팀 등등 모든 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 당시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담당자들은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네. 다들 그때 프로젝트를 회상하면서 낭만의 시대라고 좀 즐거움을 곱씹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살라딘 템플 프로젝트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그 전에는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들의 핫한 브랜드들을 만들어서 좀 이슈가 되었다고 한다면, 살라딩 템플은 진짜 상공간의 최전선에 그 날고기는 베이커리와 카페들, 팝업들 사이에 도전장을 내밀고자 들어간 프로젝트였습니다. 성수에 배를 띄워서 이제 잊혀진 사원으로 도달하는 전체적인 세계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경험을 좀 선사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엄청난 사활을 건 프로젝트로 네.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 살라딘 템플이 좀 최근에는 리뉴얼 중이라고 또 들었는데
어떤 리뉴얼 작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 저희가 F&B 시장 상공간을 계속 해오면서 한국과 서울의 이 상공간의 특수성이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수에 일주일에 50개의 팝업이 열리고 가볼 데가 너무 많고 체험적인 거나 컨텐츠들이나 진짜 진심을 다해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공간들은 굉장히 맵고 짠 공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특히 성수는 그 최전선에 있고요. 성수의 한 가지 브랜드로 계속 운영해 오는 것은 앞으로 과연 괜찮을까라는 물음표가 사내에서도 들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그럼 이런 성수의 한국의 특수성에 맞춰서 조금 더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브랜드로 공간으로 리뉴얼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수공간이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거고요. 네. 이제 거기에 연등이 가득한 축제 마을 같은 느낌을 줄 거예요. 12개의 부스들이 들어가는데 그 부스들은 각자 하나의 집처럼 느껴지게 할 거고 한 가지 메뉴로 특화된 브랜드들로 채워질 겁니다. 어떤 메뉴는 반응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메뉴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여러 매장과 브랜드를 만들면서 고객들한테 자신 있게 선보이고 싶은 메뉴들은 팝업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장이 사실 준우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낭만의 시대였던 것만큼 정말 애정이 많은 프로젝트였었을 것 같은데 그 리뉴얼을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하죠. 그러니까 내 새끼가 이제 사라지는 느낌이라. 근데 사실 제가 느끼는 어떤 보람참은 디자인에서도 있겠지만 제 성과에 대해서도 있거든요. 제가 새로 만드는 매장이 그보다 더한 매출이 나오고 또 한 번 핫한 새로운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새로운 만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게 수원 스타필드나 살라댕 템플이나 항상 프로젝트마다 엄청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좀 꾸준히 계속 이 일을 하고 앞으로도 해 나가려고 하는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모든 과정은 쉽지 않은 일은 없죠. 저희 일만 아니라도 어떤 일이든. 다만 저희 일은 결과물이 잘 나왔을 때 얻어갈 수 있는 그 뿌듯함이 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사 이름으로 어떤 디자인을 냈을 때 그게 회사 이름으로서도 유명해지면 좋겠지만 저는 그래도 대표님의 배려 덕분에 이런 자리에 한 번씩 나와서 글로우 서울 디자이너 뭐 32분의 1이 아니라 글로우 서울의 박준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열심히 일을 해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글로우 서울 보면은 특이한 공간이나 와우 포인트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공간들의 영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커올 수 있었던 모든 영감의 원천은 대표님의 머릿속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디자이너들이 많아지고 프로젝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도 자발적으로 내는 아이디어들이 많은데요. 그 틀을 깨준 게 이제 대표님의 영감의 방식이었어요. 저희는 그냥 공간을 만들고 마감을 치고 메스를 만들고 공간을 비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로 영감을 얻었다면 대표님은 갑자기 5개 층에서 폭포를 떨어뜨리고 네. 도로를 물에 잠기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과감한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잊혀진 사원이라는 컨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언더로서 이제 서치했던 여러 이미지들 중에 하나인 게임 이미지인 것 같은데 이끼에 둘러싸인 거대한 불상이 이렇게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이미지였어요. 구현하기까지 연결고리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대표님은 그걸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영감을 찾는 거에 대한 한계가 많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의 영감은 0에서 짠하고 나오진 않아요. 이미 머릿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지에 대한 데이터들 가득 쌓아놓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AI를 그냥 무작위로 돌려본다든지 네. 혹은 핀터레스트에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그림 대회 같은 거 나가면 해저 도시 같은 거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없을 법한 게임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그냥 다 보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의 데이터가 이제 방대하게 머리에 있었을 때 결국 그것들을 조합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거는 이제 딱 퇴근하고 샤워했을 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안 풀리면 샤워 5번씩 하게 돼요. 네, 진짜예요? 뭐 사실 하고자 하면 이제 100%는 안 되지만 뭐 진짜 안 되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살라당 템플 불상 얼굴 같은 경우에도 진짜 멋있게 하려면 돌을 깎아서 해야 되지만 저희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스티로폼 성형물에 조립해서 붙이고 뿜칠을 하고 명암을 주기 위해서 저희 미술팀이 사다리 타고 올라서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끼에 덮인 레퍼런스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돌을 이끼랑 흙이랑 갈아서 붙이기도 하고 그 불상 자체가 이제 물에 덮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위에 물 설비를 해가지고 불상 얼굴로 물이 타고 흘러내리는 것까지 계획을 해놨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지만 물은 좀 구현이 어려웠던 게 불상의 형태가 아무래도 각져 있다 보니까 네. 땀줄기처럼 좀 내려서 음. 좀 껐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 구현은 못했지만 그래도 70% 80%는 성공적으로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결 지금 저도 들어보니까 글로벌 내부에 다양한 팀이 있어서
안 되는 것도 빠르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빠르게 대안책을 주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AI도 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모든 분야에서 지금 AI 사용이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매달 새로운 AI 툴들이 나오고 네. 그거에 대한 스터디를 지금 다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띄우고 나서 시각화시키는 데 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AI를 활용하면 그 시각화의 과정들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실제로 논리 구조만 저희가 잘 짜고 도출하고 싶은 이미지가 명확한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잘 써가지고 그 이미지를 바로 뽑아낸다거나 저희가 생각한 논리 구조를 발표 자료로 만들어줘 했을 때 그 기획서 역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커다란 땅에 건물부와 조경부를 이렇게 색깔만 칠해놓고 이거를 배치해줘 라고 했을 때 바로 뽑아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AI들도 최근에 여러 회사에서 좀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저희도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업무 효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살라딩 템플 말씀하시면서 이런 국내의 상업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앞으로의 국내 상업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내 F&B 시장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아요. 경기도 안 좋고 네. 소비는 그만큼 줄고 각 브랜드들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새로운 걸 뽑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직장인으로서도 디자이너로서도 매번 새로운 거를 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지치기도 많이 지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왔던 방식 혹은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국내에서 뭔가 더 만들었을 때 과연 그 많은 날고 기는 브랜드들을 이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도 확신은 가질 수가 없죠.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거니. 근데 이게 한국의 특수성이에요. 그러니까 해외만 가도 아직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상공관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해외 사업에 대한 진출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뉴욕에 여러 매장을 냈고 저희 대표적인 브랜드들 중 하나죠. 온천집 청수당이 네. 뉴욕에서도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서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했다고 보여집니다. 동남아를 비롯해서 뭐 아시아, 유럽, 미국, 아메리카까지 저희가 지금 얘기 나오고 진행되고 있는 해외 프로젝트들이 좀 있고 저희가 만들어왔던 국내 F&B 시장의 브랜드들, 공간의 그 구현 방법들을 해외로 널리 퍼뜨리는 게 저희 다음 해외 사업 파트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럼 실제로 해외 프로젝트를 좀 하셨을 때 느꼈던 게 좀 있으세요? 많죠. 최근에 밴쿠버 프로젝트를 했는데 가장 이제 처음 맞닥뜨린 큰 벽은 치수였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피트 인치를 쓰니 저희가 아는 이 스케일에 대한 감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근데 저희도 지금 수행해오는 프로젝트들 통해서 다 데이터를 쌓고 있고 이거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토타입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적용해서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블루서울이 이제 해외 진출하실 때는 좀 어떤 메뉴를 중심으로 전개를 해 나가시나요? 나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K 컬처의 영향으로 정통 한식이 인기가 좀 많다고 해요. 저희가 해왔던 방식에서 조금 더 한국성을 느낄 수 있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메뉴들을 조금 더 바꿔서 메뉴 구상들이나 브랜드의 베리에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해외 진출하신 지 기간이 한 어느 정도? 지금 프로젝트 시작됐던 거는 한 1년 네. 반 정도 된 것 같고 매장을 연 거는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소식이네요. 그냥 3개월 정도 운영을 했을 때 실제 피드백이 궁금합니다. 매출도 잘 나와요? 네, 매출 잘 나와요.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고 되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해외 사업도 하고 계신데 주거 프로젝트도 최근에 개발을 많이 하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전개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사실 공간을 만들며 있어서 그냥 딱 공간 디자인만 갖고 하진 않죠. 저희가 만드는 주거는 역시 통합적인 솔루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본질인 공간의 분위기를 먼저 만들 거고 실제로 지속 가능한 자재들 세월이 지날수록 멋있는 자재들 위주로 좀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이라든지 호텔 같은 어메니티 그런 식으로 주거 자체를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통합적인 하나의 브랜드로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팀에서 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디벨롭 시켜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과정만 봐도 진짜 없던 꼼꼼하고 통합적이고 획기적인 주거 브랜드가 나올 수 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 공간은 어떤 맥락으로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공간을 보는 눈이 높아졌고 많은 분들이 집 자체를 본인의 공간으로 잘 꾸미고 사시잖아요.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 최근에 스타락스가 분양한 업하우스들도 그렇고 주거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사업으로 주거를 좀 잡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얘기 들으면서 공간 기획이라는 게 단순히 멋진 공간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디자인 그리고 사용자 경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준호 차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명의 직장인으로서 대외적으로 하고 싶었던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생각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뜻깊고 감사드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글로우 서울 많이 지켜봐 주세요. 여기까지 글로우 서울 박준우 차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블루캐빈의 팟캐스트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